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다. 아침부터 더운 열기가 열어둔 문 안으로 푹푹 들어왔다. 매미도 식전 대바람부터 울어댔다. 선재야, 이제 그만 있나? 오늘 학교 가, 안 가? 여름방학 첫날이라서 안 가는데도 당근 가지. 당근 갖고 간다고? 아니, 당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웃었다. 웃기는 웃었지만 재미있지는 않았다. 누구 말 들은 게 방학했다면서? 누구한테 들었을까? 피리피리 상피리? 아니면 상피리 할머니? 상피리 할머니는 상피리한테 들었을 테니 어차피 범인은 상피리. 내일 비가 올란가? 내일 비가 올란가라는 말은 할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라는 걸 아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서 할머니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답을 해버린다. 그날도 그랬다. 학교 안 가면 할머니 따라 장에 가자고? 할머니 생각해주는 사람은 망고강산 내 강아지뿐일세 그려. 그러나 나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대사를 외우듯이 말했다. 아이쿠, 그런데 어쩌나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학교를 가는 날이랍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날 아침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시간은 돌릴 수 없다. 그것은 영화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시간을 돌렸다 해도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면 돌린 시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시간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한 번 지나면 똑같은 시간은 절대로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는 그날 아침,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가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줄 까맣게 모르고 거짓말을 했으니 일단 집을 나와 상필이한테 갔다. 우리 집이 산 밑 외딴 집이듯 상필이 집은 우리 집과 면 소재지 중간에 있는 길가 외딴 집이다. 상필이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셋이 산다. 상필이 엄마는 먼 데서 일하느라 가끔만 오니까 상필이도 나처럼 할머니와 둘이서만 사는 셈이다. 언젠가 상필이는 친할머니와는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외할머니랑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나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 살아보지도 않고 살아본 것처럼 말하냐? 잘 들어봐. 엄마의 엄마가 누구야? 엄마가 2개나 들어가지. 그게 바로 외할머니지. 봐라 얼마나 좋냐. 상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친할머니가 더 좋다니까. 팍 악을 썼다. 왜 좋은지 이유는 되지 않고 무조건 우기고 보는 이상한 말싸움은 치고받고 싸우고 싶어하는 전초전 같은 것이다. 너 외할머니하고 살아봤냐? 안 살아봤잖아. 안 살아봤다. 그래서 엄마가 없는데 외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는가? 상필이도 마찬가지다.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친할머니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한테 없는 엄마, 없는 아빠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할머니들만 갖고 늘어졌다.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말든지. 야, 이 새끼야, 너 욕했어? 했다. 에이씨. 드디어 엉겨붙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팔다리가 꼬집히고 머릿속이 벌에 쏘인 듯 화끈거렸다. 한참 뒤에 우리는 기운 빠진 소처럼 씩씩거리며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다. 그럴 때의 기분은 웃기면서도 슬펐고 슬프면서도 웃겼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5학년 겨울방학 시작하기 직전부터 상필이는 좀 달라졌다. 말로는 꼭 집을 수 없지만 뭔가 조용해진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시비를 해도 별 반응이 없어졌다. 바보 같은 시절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같이 하늘을 바라보던 날들은 이제 영영 끝난 것인가. 상필이한테 간 것은 예전처럼 살살 약 올리고 괴롭히다가 하여간 같이 놀고 싶어서였다. 상필이 할머니는 엿장수다.
장날이면 가위질 장단에 타령을 부르며 엿을 판다. 자주 들어서 상필이 할머니의 엿타령을 나도 부를 수 있다. 지름이 직직 흐른다. 둥실둥실 감자엿, 가운데 잘쑥 잘박엿, 울긋불긋 맹감엿, 펑퍼지짐 나발엿, 쫄깃쫄깃 찹쌀엿, 지름이 작작 흐른다. 상필이는 자기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다. 1학년 때는 같이 고래고래 엿타령을 부르며 놀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엿타령을 부르면 내 입을 막았다. 상필이는 장에 가려고 서두르느라 나를 보고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놀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기분이 좀 얼얼해졌다. 좀 전에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게 뒤늦게 부끄럽게 느껴졌다. 상필이 집을 나와서 소재지 쪽을 보니 수레에 짐을 잔뜩 실은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바삐 가고 있었다. 아, 그때도 사실 늦지 않았다. 내가 만약 그때 할머니 부르면서 달려갔더라면. 그러나 나는 집으로 오고 말았다. 그리고 상필이네 집에 가느라 까먹었던 아침밥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할머니도 아침을 안 먹고 간 것 같았다. 냉장고 문을 열어 살피다가 다시 문을 닫았다. 가지나물, 오이지, 상추 겉절이가 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콩나물국 냄비가 아직 따뜻한 채 올려져 있었다. 나는 콩나물국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먹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늘 그랬듯이 계란 후라이를 했다. 옆에 김치도 볶았다. 큰 그릇에 밥을 담고 볶음김치와 프라이를 얹어 마구마구 퍼먹었다. 그렇게 먹고 나니 배는 불렀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거나 발로 차버릴 것 같아 얼른 감나무 위로 올라갔다.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이 짜증나. 날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날씨 탓을 하며 감나무 가지를 휙 부러뜨렸다. 그런데 그 순간 하필 이장이 들어서다 가지에 머리를 맞았다. 아이고 뭐여. 야야 이놈아. 왜요? 어른한테 왜요라니. 뇌라라 빨리 내려와. 싫은데요? 나는 늘 하던 대로 했다. 할머니가 시방 돌아가시게 생겼는디 싫고 좋고가 어딨어. 돌아가시게 생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인 줄 알았다. 그거이 나하고 뭔 상관인디요. 이놈의 자식이 내려와 얼른.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놈의 자식이 너 할머니가 장에서 쓰러져 불었다. 방금 병원으로 실려갔단다. 마침 상필이가 장에 있어서 알려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나무에서 주르르 내려왔다. 이장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멍했다. 아이고 요럴 때 너가 아버지가 있어야 한디 큰일이네 큰일이여. 아빠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일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사고가 났다. 아빠와 함께 3사람이 죽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다고 한다. 언젠가 내가 할머니한테 엄마는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중학생이 되면 말해주마고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니 상필이와 상필이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서로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다. 의사가 이장에게 물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나는 이장 올시다. 가족은 이 아이뿐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불어서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또 즈아버지가 일찍 가불어서 야도 저 혼자랍니다. 망고강산에 혼자. 의사가 이장의 말을 끊고 나에게 말했다. 오달망님은 조금 전 10시 15분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장이 갑자기 울음을 토해냈다. 야 놈아, 너 갈문이 돌아가셔 불었단다. 어쩐다냐? 이 노릇을 어쩐다냐? 울어도 내가 울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나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의사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깐 어깨를 감싸준 뒤 조용히 힘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의사에게 매달리고 싶었지만 의사는 가버렸다.
의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멍하게 서 있자 이장이 야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나는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또 정신이 없기도 했다. 이장은 자꾸만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나는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상필이가 내게 다가왔고 상필이를 놓친 상필이 할머니가 픽 쓰러졌다. 나에게 오던 상필이가 다시 자기 할머니한테 돌아갔다. 야 이놈아, 이것은 실제 상황이여 정신 차려. 그러나 이장의 외침은 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모양만 보였다. 화장한 할머니의 유골이 난초가 그려진 하얀 단지에 담겨 나왔다. 나는 단지를 안고 상필이는 영정사진을 들고 이장이 모는 차에 올랐다. 모두 탔는데 이장은 출발하지 않았다. 이장이 출발하지 않는 것은 어디로 갈 셈이냐고 내게 묻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화장장에서 할머니를 어디에 모실 거냐고 이장이 물었을 때 나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했었다. 아이, 야 야가, 야 이놈아, 아이 머시매야. 사람들 말소리가 꼭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장이 출발하지 않은 것도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도 어디로 가자는 나의 대답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생각이 났다고 해도 입이 딱 붙어서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유골함은 뜨거웠다. 뜨거워서 몸에서 땀이 났고 눈물이 땀처럼 줄줄 흘렀다. 모든 것이 꿈속 같았다. 나는 겨우 입을 떼어 뭐라고? 애기가 뭐라고 하기는 허네. 뭐라고 했는디? 모른다고 한 것 같은디? 운전석에서 폭탄이 날라왔다.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이놈아. 벼락치듯 이장이 화를 냈다. 그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집으로 갈랍니다. 내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멍했던 내가 정신을 차린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아이고 매 놀래라. 뭐시라고? 집으로 간다고 하네. 오매매. 그려? 그렇다면 너의 결정을 존중하여 집으로 간다이. 그때부터 나는 알게 되었다. 어른처럼 행동하는 편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오는 눈물만은 어찌 해볼 수가 없었다. 운다고 할매가 오냐? 울지 말어. 내가 우는 모습만 보면 이장은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나오는 눈물을 어쩌란 말인가. 이장이 울지 말란 소리만 하니까 짜증이 났다. 울지 말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울면서 악을 썼다. 그렇잖아도 슬픈데 이장이 야단을 치니까 화가 나서 더 울음이 났다. 아이, 네가 올해 몇 살이냐? 13살이요. 나 대신 상필이가 대답했다. 13살이나 먹어놓고 애기같이 찍찍 우면 쓰가디? 슬퍼서 울지요. 이번에도 상필이가 나 대신 대답을 했다. 할머니 옆에서 미역을 파는 미역 아줌마가 이장에게 우는 사람 그만 건들라고 내 편을 들어줘서야 울음이 겨우 멈췄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첫날은 뭔지 몰라서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둘째 날부터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 눈은 퉁퉁 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장이 보면 또 운다고 야단칠까봐 장례식 내내 이장을 피해 다녔다. 화장장에서 돌아오는 중간에 휴게소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는데 겨우 멈췄던 눈물이 또 줄줄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오줌이 마렵고 똥도 마렵고 배도 고팠다. 잠도 왔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 모든 것이 멈춰야 할 텐데 똑같았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와 다른 것은 쉴 새 없이 나오는 눈물뿐이었다.
내 옆에 있던 모르는 아저씨가 나를 보고 말했다. 오줌 눌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놓아야지. 화장실을 나오니 화장실에서의 그 아저씨가 나를 보고는 왜 우냐고 물었다. 말도 끝까지 못하고 할머니라고 하는 순간 또 울음이 터졌다. 아나,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사 먹어라. 아저씨가 10,000원짜리를 줬다. 나는 갑자기 그 아저씨를 붙잡고 싶었다. 병원에서 의사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아저씨 가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란 말이에요. 아저씨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나를 이장이 계속 보고 있었던가 보았다. 바카스 상자를 든 이장이 벼락치듯 소리쳤다. 뭐시여? 나는 계속 아저씨 뒷모습에 눈을 둔 채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왜요? 왜요라니?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덥석 받으니 그러지? 주니까 받죠? 줘도 안 받아야지. 네가 거지요? 사람이 말이여 자존심이 있어야 해. 내 맘이요. 너는 인자부터 혼자여. 혼자일수록 가오를 지켜야지. 삶은 가오빨리라는 말이 있어. 그게 뭔데요? 크면 알게 돼야.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돈을 주던? 안 가르쳐줄라요. 이장이 웃었다. 이장이 웃으니 나도 웃음이 나왔다.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는데 웃다니 내가 미친 건가? 이장이 나눠주는 바카스를 마시며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웃었다. 사는 것이 가랑잎이나 한 가지여. 바람 한번 건듯 불면 또르르르 굴러가 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러가 분단 게 잡도 못하게 또르르르 가불어. 상필이 할머니 말대로 할머니는 죽은 게 아니고 굴러가 버린 걸까? 그것이 아니여. 다리 건네듯이 저 세상으로 뿔딱 건너가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굴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너가는 거라고 말해놓고 국자 할머니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국자처럼 허리가 굽은 국자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갈 때는 허리를 펼까? 사는 것은 꿈꾸는 것이여. 한바탕 꿈꾸고 왔던 뒤로 훅 돌아가 불어. 그래서 죽은 것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지. 염소를 키워서 염소처럼 생긴 염소 할아버지의 말은 염소가 매거리는 것 같았다. 안녕하냐고 인사하고 돌아서 보니 없어져 불었네요. 먼지같이 없어져 불었어요. 미역 아줌마는 할머니가 먼지처럼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미옥씨, 그것은 먼지라고 안 하고 원자라고 해요. 원자. 사람은 죽으면 원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방천지로 스며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디요. 이장이 미역 아줌마 앞에서 왠지 잘난 체를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가랑잎처럼 굴러가 버리고 다리를 건너듯 건너가 버리고 왔던 대로 돌아가 버리고 먼지같이 없어져 버리고 원자가 되어 사방천지에 스며들었나? 할머니가 간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보다 좋을까? 나쁠까? 거기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나뭇잎이 살랑거리고 새가 울고 구름이 흘러가고 선재야 나는 간다. 잘 있어라잉. 같이 가 할머니. 내가 잡으려고 하면 딱 그만큼 할머니는 가고 있었다. 선재야, 선재야. 옆에 앉은 상필이가 나를 흔들었다. 잠깐 동안 잠이 들었던가 보았다. 내 무릎 위에는 따스한 유골함이 보자기에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았다. 할머니는 옷을 벗듯 몸을 빠져나가서 떠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할머니는 굴러가지도 건너가지도 돌아가지도 없어지지도 스며들지도 않고 떠났다. 다시 오지 못할 아주 먼 곳으로. 할머니의 유골함을 전부터 놓여있던 영정사진 앞에 놓았다. 나는 보자기를 풀어서 뚜껑을 열고 할머니의 뼛가루를 들여다보았다. 이상했다. 그저께까지 살아있던 할머니는 하얀 뼈가루가 되어 단지 안에 담겨 있었다. 하얀 뼈가루가 된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언젠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가루가 된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할머니가 말이 없으니까 나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날이 저물어 오고 있었다. 열대야여서 기온은 높은데도 할머니가 없으니 추운 것 같았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이도 부딪혔다. 오도도독 오도도독 오도도독. 이제부터는 혼자야. 혼자.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또 돈도 벌어야 해. 오도도독. 오도도독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몸이 떨리기 전에 사실은 내내 마음이 떨렸다. 입으로는 오도도독 오도도독 소리를 내며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내게 준 봉투 속의 돈을 다 꺼내보았다. 장례식장 비용과 화장장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은 110만 원이었다. 나는 이제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 돈 110만 원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불을 껐는데 방안이 환했다. 방충망 너머로 달이 보였다. 달은 보름달이었다. 달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둥둥 떠가고 있었다. 달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것인데 꼭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할머니가 지금 저 구름 속에 있을까? 나는 구름을 자세히 보았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엷은 분홍색 구름 위에 앉아 있었다. 선재야, 나는 지금 구름 둥둥 세상에 왔단다. 여가 좋다, 아주 편타. 그런 게 나 없다고 너무 서로 말하라잉. 할머니, 내려와, 내려오라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내려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구름을 타고 멀리 멀리 떠나갔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손을 휘젓다가 얼굴을 때렸던가 보았다. 뺨이 얼얼해 눈을 뜬 순간 새벽닭이 울었다. 눈을 뜨고서야 나는 내 잠속에 할머니가 왔다 간 것을 알았다. 그러면 혹시 할머니는 어젯밤 내가 구름을 보고 있을 때 그 구름 속에 있었던 것일까? 마당으로 향한 방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에 아침 노을이 붉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할머니가 없는데 아침 노을은 붉고 하늘은 푸르고 할머니만 구름 둥둥 세상으로 가버렸다. 나는 할머니 사진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할머니를 보고 싶으면 진짜 할머니는 못 보고 사진을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사진이 할머니다. 할머니는 지난 봄에 마을 노인들과 함께 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영정사진을 찍었다. 읍내 사진관 사람이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주었다. 나는 그날 학교 갔다 와서 방바닥을 뒹굴다가 할머니한테 생떼를 부렸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났다. 방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대굴대굴 구르며 할머니 무엇이든지 사줘 혀꼬인 발음으로 발광을 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할머니가 뭔가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일부러 질질 끌려다니며 어리광을 피운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문득 그런 날이 있었다. 다 큰 내 강아지가 어찌 그리도 애기 속이단가잉? 아무거나 사주라고. 부침개 부쳐줄까? 부침개 같은 거 하나도 맛없어. 다른 거 사주라고. 알 수 없는 불만 탓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요럴 때는 아주 깐난아요, 깐난이. 할머니는 바짓단에 나를 매단 채로도 할 일을 다 했다. 방바닥 걸레질을 하고 콩나물에 물을 주고 어디선가 나타난 거미를 잡고 감자와 양파를 썰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부침개를 부쳐서 상에 탁 놓았다. 나는 점점 약이 올라서 더욱 애기가 되었다. 그려 나 애기여. 응애 깐난 애기란 말이여. 깐난이여? 그러면 아나 쭈쭈 묵자. 할머니가 훌렁 옷을 올려 쭈그렁 쭈쭈를 내밀었다. 나는 입술을 쪽쪽거려 젖바는 흉내를 냈고
할머니가 내 궁뎅이를 찰싹 때렸다. 나는 아기처럼 앵앵 소리를 내면서 우는 신용을 했다.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선 할머니 등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느닷없이 애기짓을 하면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할머니 등이 떨리는 건 할머니 억장이 무너지는 중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 억장이 무너지면 할머니는 소리도 못 내고 운다. 그럴 때는 내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아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 마루 밑 개 밥그릇이나 냅다 차는 수밖에. 그날 할머니는 울다가 나가서 사진을 찍었다. 복지회 간 차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것이다. 급히 눈물을 닦고 나가서 찍은 사진이어서 자세히 보면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같다. 영정사진은 봄부터 있었는데 사진 속 할머니의 눈물을 나는 왜 이제야 발견한 것일까?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 눈물 자국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왕 발견할 거라면 빨리빨리 발견해야 했는데 특히 눈물 자국 같은 것은 더 그래야 했는데. 할머니는 울 때 거의 소리를 내지 않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가 우는 줄 모르는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안다. 할머니가 웃어도 할머니 가슴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눈물이 한가득이었다는 것을. 내가 할머니 속이기 놀이라고 이름 붙인 놀이를 하던 어느 아침에도 그랬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겠다. 선재야, 인저 곰만 있나? 인저와 고만과 인나는 새 쌍둥이 같았다. 학교 가는 날이면 들려오는 인저, 고만, 인나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이불을 잽싸게 뒤집어 쓰고서 재빠르게 말했다. 오늘 아파 학교 못 가? 할머니 말은 새 쌍둥이고 내 말은 네 쌍둥이였다. 처음 듣는 사람은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겠지만 할머니는 바로 안다. 할머니는 내가 연기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한다. 아이쿠, 내 강아지야, 어디가 아프신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선재야 하고 부를 때의 딱딱한 목소리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할 때의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내 이마에 올리는 할머니 손에서 나는 파마늘 냄새. 아프니까 자꾸 묻지 마. 말하면 목구멍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콧구멍도 아프고. 말하면서도 나는 코를 쿵쿵거렸다. 할머니의 손에 파마늘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포근해졌다. 할머니도 내 어린애 흉내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할머니 입가주름이 웃고 있었다. 싫으면 할머니 팔자주름이 먼저 성을 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팔자주름은 성이 나면 시든 상춘잎처럼 되고 좋으면 둥그렇게 핀 나팔꽃처럼 된다. 할머니의 나팔꽃이 열은 없으시구만 하면서 방글거렸다. 열 안 나면서 아픈 게 진짜 아픈 거라고. 내 강아지는 모르는 게 없는 만물박살세. 인터넷이 만물박사지. 그것이 그렇게도 야문이여. 그 야문이가 바로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 그 야문이를 어디 가서 맞춘다냐. 맞추긴 뭘 맞춰.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소리에 맞춰 나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할머니 속이기 놀이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 어느 한 귀퉁이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나에게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싱거운 놀이를 하며 즐거운 척 할 수 있을까? 할머니 속이기 놀이는 복구가 저하고 안 놀아준다고 마루 밑에서 낑낑거리는 것과 같았다. 낑낑, 낑낑. 그럴 때면 할머니의 도마질 소리도 낑낑, 낑낑 소리로 들렸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할머니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다. 어느 가을 할머니랑 냇가에서 억새를 뽑던 날은 유난히 햇빛이 밝았다. 할머니는 흥얼흥얼 콧노래 비슷한 노래를 부르며 억새를 뽑았다.
의학세 다듬어서 빗자락을 메어 풀아 우레기 신을 사줬구나. 우레기 옷을 사줬구나. 한창 억새를 뽑고 있는데 뭔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가 아슬아슬한 느낌, 그것은 직감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도시에서 어떤 가족이 놀러 왔다가 아이가 냇물 어디쯤 있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적이 있다. 상필이는 그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물놀이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안 보여서 상필이가 소리 질렀다.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텐트 옆에서 고기를 굽는 아이 아빠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처음엔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아이 머리가 물 밖으로 잠깐 보였다 사라졌다. 아저씨 한 사람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아이 쪽으로 밧줄을 던졌다. 아이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밧줄을 잡았다. 아저씨가 밧줄을 잡아당겼다. 아이는 다행히 밧줄을 잡고서 쑥 빠져나왔다. 아저씨가 인공호흡을 했다. 아이가 물을 왈칵 품어내자 파랗게 질린 얼굴에 핏기가 돌면서 눈을 반짝 떴다. 발만 구르며 둘러섰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할머니가 물가로 가까이 가자 내 머릿속에 흐리릭 상필이가 말해준 그 사건이 생각났다. 할머니 안 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명이 나왔다. 할머니 등 뒤에서 하얀 억새의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아가 내 강아지야. 와 그러신가? 나를 돌아보는 할머니 몸이 휘청했다. 나는 잽싸게 할머니 다리를 꽉 붙잡았다. 할머니 발은 억새에 가려진 소용돌이 바로 옆이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다. 할머니 얼굴은 해를 등지고 있어서 까맸다. 할머니가 본 내 얼굴은 햇빛을 받아 붉었을까? 얼굴을 마주 본 순간 할머니도 나도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뭉게구름처럼 뭉게뭉게 부풀어 오르는 할머니의 울음을 본 순간 나도 할머니 품 안에 안겨 입을 쩍쩍 벌리며 소리나지 않는 울음을 울었다. 그때의 울음은 얼마나 따뜻한 울음이었던가. 그 울음은 이 세상에 할머니한테는 내가 있고 내 옆에는 할머니가 있다는 말을 대신하는 울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가 내 등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내 강아지가 어찌 그리 속이 짱짱하신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등허리에서 하얀 억새가 춤을 추었다. 내 마음도 햇빛과 바람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어른 속이라는 말이 짜릿했다. 할머니한테 어른 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배가 부른 느낌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할머니도 알았을까? 아마 알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내 강아지가 어찌 그리 어른 속인가 할 때는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안다. 가을에 수수 모가지를 꺾을 때도 그런 목소리를 냈다. 수수 모가지가 짱짱하네 내 강아지같이. 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나오는 할머니의 기분 좋은 목소리. 소리 없이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에 이불 속에서 할머니가 돈을 셀 때의 목소리도 생각난다. 하나이, 두이, 서이, 너이, 다서이, 여서이. 손가락에 퇴퇴 침을 바르고 일곱이요, 야답이요, 아홉이요, 열장이요, 열장이문. 내가 외쳤다. 10만원!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방 안을 둘레둘레 둘러보며 누가 들으면 큰일 나 암소리 말어. 나도 할머니도 입을 합 다물고 소리 없이 웃었다. 그 돈은 분명히 할머니가 장에서 물건을 팔고 벌어온 돈인데도 꼭 어디서 훔쳐온 돈을 세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재미있었다. 돈 많으면 할머니도 좋지. 빨리 말해봐. 좋아 안 좋아? 나는 철부지 도둑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좋지. 할머니는 도둑 두목처럼 목구멍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은큼한 웃음을 웃었다. 눈 내리는 소리는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린다. 눈 내리는 날은, 특히 저녁 눈 내리는 날은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것 같다. 사그락 사그락 사르르르 사그락 사그락 사르르르.
그러면 할머니는 방문에 달린 쪽유리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며 하얗다 눈 봐라 눈.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하늘엔 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할머니는 또 하얗다 달 봐라 달. 이제 눈이 와도 달이 떠도 하얗다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할머니를 따라 멀리 떠났다. 땀이 등과 목에서 줄줄줄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던 여름 어느 날 학교 앞 슈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아가라고 불러서 나는 처음에 나를 부르는 줄 몰랐는데 너 말이여 너 해서 알았다. 아나, 사과 한 봉지를 내게 안겼다. 나는 신이 나서 사과를 안고 집으로 뛰어갔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아가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아가가 아니고 나보다 더 큰 형이었다. 할머니도 내가 아가가 아닌데도 나를 아가라고 부르기는 했다. 그러나 엄마가 아가라고 부르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다. 그 전에는 할머니들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지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뛰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뛰어와서 사과 봉지를 펼쳤다. 사과는 주름투성이었다. 아줌마는 어차피 팔리지 않을 사과를 내게 준 것이다. 할머니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아가라는 말을 듣고 두근거리던 가슴이 갑자기 뚝 멈추었다.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끝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는 나를 슈퍼 아줌마가 발견하고 지난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아가하고 또 불렀다. 오메 오메 이것이 무엇이여. 땀을 풀죽같이 흘리네. 아이스크림을 내밀었다. 그 순간 주름투성이 사과 생각이 났지만 목이 말라서 덥석 받았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푹푹거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는 토방에서 고구마 순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나는 책가방을 아무데나 휙 던져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언제부터인가 화가 나면 발에 닿는 대로 뭔가를 걷어차는 버릇이 생겼다. 강아지 복구와 복구 밥그릇이 내 발끝에서 위험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다. 나는 감나무 위에서 발을 둥둥거리며 할머니한테 악을 썼다. 화가 나 화가 나. 아이스크림을 받아먹은 것이 화가 난다고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일단 화가 난다고 악부터 쓰고 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게 있다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차츰 알아챈 할머니는 감나무 밑으로 고구마 순을 가져왔다. 나는 계속 하던 일을 할 테니 너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말해보라는 뜻이었다. 슈퍼 아줌마가 여름에 나한테 준 거 생각나? 생각 안 나는디? 생각 내봐. 생각 안 나면 죽어볼 것이여. 생각아 나와봐라이. 안 나오면 우리 애기가 죽어본단다. 아 나왔다 생각. 뭔데? 사과. 그래 그 주름투성이 사과. 오늘은 아줌마가 사과 말고 아이스크림을 줬어. 근데 갑자기 그 사과가 생각났다고. 으이. 할머니가 듣고 있다는 표시로 내는 으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화를 금방 그치기는 왠지 좀 부끄러워서 나는 더욱 큰 소리를 냈다. 사과가 생각나서 화가 났는데 아이스크림을 맛나게 받아먹은 게 또 화가 났다고.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갔다. 화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또 화를 내는 나를 내버려 두고 가는 할머니한테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그러나 그것은 할머니한테 쓰는 악이 아니고 공중에다 쓰는 것이다. 내 강아지한테 잘해준 보답이여. 공손히 드리고 오소. 할머니가 가지고 나온 것은 참기름이었다. 그 참기름은 가게에서 돈 주고 산 참기름이 아니고 할머니가 심어서 가꾸어서 베어서 말려서 털어서 방앗간에 가져가서 짠 참기름이다. 나는 싫다고 버텼다. 싫어 싫다고. 받고만 살면 도치기여 도치기.
도치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으로 뭔가 험악한 짐승인 것 같았다. 도치기 좋아하시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생각났다. 미운 슈퍼 아줌마한테 참기름이나 갖다 주자. 나는 감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이것이 무엇이요? 아고메나 참기름이네. 진짜 참기름. 아줌마는 참기름병을 받아들고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참기름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화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할머니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전법이 통한 것 같았다. 이것이 무엇이요? 쿡쿡쿡. 아이고 매나 카카카. 아줌마 목소리를 흉내내다 보니 이상한 웃음까지 나왔다. 아이고 매나 우습다. 정말 우습다. 컥컥컥 하다가 집이 가까워지자 콧노래가 나왔다. 나나나 나나나 그런 식의 콧노래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고 나오는 때가 딱 정해져 있었다. 자전거를 타도 그런 콧노래가 나왔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풀밭에서 복구랑 뒹굴며 장난칠 때, 복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내게 달려올 때, 할머니 뒤를 살금살금 따라갈 때, 할머니한테 들키고 괜히 화난 척할 때 나는 즐거웠다. 그래서 또 나나나 나나나 머릿속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만 나오는 그런 콧노래를 내가 다시 부를 수 있을까? 할머니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수는. 할머니가 없으면 노래도 없을 것이다. 나나나 도 떠났다. 할머니가 떠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나고 내 콧노래도 떠났다. 영영 떠나버렸다. 내가 사는 무수골에서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는 원래 감나무밭이었다. 2학년 봄방학 때 할머니하고 감나무밭에서 냉이를 캐고 있을 때였다. 감나무밭 주인이 돈도 안 되는 이놈의 감나무 하면서 멀쩡하게 서 있는 감나무를 발로 찼다가 비명을 질렀다. 차봤자 자기만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놈의 감나무 새끼 하면서 욕을 바락바락 해댔다. 감나무밭이 곧 없어지리라는 걸 나는 그때부터 예상했다. 4학년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어느 날 감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감나무밭 주인은 밭을 팔아서 도시의 아파트로 가고 도시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전원주택을 지었다. 동준이는 바로 그 전원주택 단지에 산다. 단지 입구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다. 그게 진짜 작동하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 밑에서 개구락지처럼 방방 뛰다가 뱀처럼 혓바닥 장난을 해봤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머머머 쟤야 쟤. 카메라 앞에서 쇼하네. 방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던 아줌마 둘이 비명을 질러댔다. 무시하고 그대로 걷는데 한 아줌마가 달려와서 내 어깨를 탁 쳤다. 얘, 오늘 단지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올래? 가면 뭘 줄 건데요? 나는 할머니나 시골 사람들 앞에서 쓰는 말과는 다르게 도시스러운 사람들 앞에서는 되도록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한다. 아줌마들이 호호 웃었다.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귀여워 죽겠네.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꼭 와라. 응?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뭐. 다시 한번 아줌마들이 까르륵 웃었다. 나는 빨간 줄무늬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꽝 깃털 모자를 멋지게 쓰고 전원주택 단지로 갔다. 꽝 깃털은 작년 가을에 할머니랑 도토리 주우러 산에 갔을 때 발견한 것이다. 주황과 파랑이 섞인 깃털이 상당히 멋져서 내가 모자에 붙였다. 그걸 쓰고 읍내로 갔더니 사람들이 와 멋진데 예술가 같다고 한마디씩 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다 연예인 하면서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졸랐다. 하여간 꽝 깃털 모자를 쓰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넓은 잔디밭 위에 바베큐 파티는 뭔가 들뜨는 기분이었다. 넓은 잔디밭 위에 바베큐 파티는 뭔가 들뜨는 느낌이었다. 동준이를 학교에서 보면 한국애 같은데 거기서 보니 외국애 같았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 애가 바로 이애로구나 거참 하면서 반가워했다. 역시나 내가 쓴 꽝 깃털 모자를 보고
사람들이 특별히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다들 나를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오랜만에 나도 기분이 썩 좋아졌다. 동준이 아빠가 내게 음료수를 건네며 건배를 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선재요. 김선재. 아저씨는요? 내 이름? 내 소개부터 해야 했는데 순서가 틀렸네. 나는 이상덕이야. 동준이 아빠 이상덕 씨는 고기 굽는 기계에서 맛있게 익은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서 내게 주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은 어쩐지 하기 싫었다. 이런 기계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이 기계는 순전히 내 아이디어로 만든 거란다. 자재값만 10만 원 정도 들었어. 연기도 안 나면서 고기가 알맞게 구워져 나와서 참 좋네요. 엄지척을 해주었더니 이상덕 씨가 내 귀에 대고 말했다. 원하면 만드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 공짜로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친구인데. 이 모자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친구 아빠인데. 어때? 어울려? 멋져요. 원하시면 드릴게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구나. 자기 아빠와 내가 재미나게 대화하는 모습이 질투가 났던 것일까? 동준이는 제 아빠 품으로 파고들며 투덜거렸다. 뭐야? 얘가 아들이야? 응? 내가 아들이잖아. 고기 굽는 기계 쪽으로 이상덕 씨 몸이 기울어졌다. 위험해. 좀 떨어져 앉아. 싫어. 아이고 우리 동준이는 언제쯤 선재처럼 의젓해질래? 응? 그럼 나버리고 얘 아들 해. 아들 하라고. 동준이 목소리가 깍 거위 소리 같았다. 동준이 엄마가 나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얘, 너는 남의 동네 와서 왜 우리 아들을 괴롭히니? 응? 예의가 없구나. 예의가 없어. 이상덕 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여보, 애먼의 애한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내가 오늘 선재를 만나서 기분이 아주 좋다고. 동준이 엄마는 이상덕 씨가 쓰고 있는 내 모자를 확 벗겨서 내동댕이셨다. 나는 얼른 모자를 주었으나 깃털은 동준이 엄마 손에 들려 있었다. 당신 기분만 좋으면 뭐해? 당신 아들이 속상해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라고 해. 아주 이제 막 나가네 막 나가. 그때 갑자기 동준이가 악을 썼다. 아빠 없어도 돼. 우리끼리 살 거야. 아빠 없으면 우리가 못 살까 봐? 돈만 있으면 살지 뭐. 동준이 엄마가 동준이 입을 막고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머머머, 콩만한 애가 와서 남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네. 가정 불화를 일으켜. 동준이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전원주택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리면서 나한테 눈짓을 했다. 얼른 피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나는 갈 수가 없었다. 내 꽁털. 뭔 털? 꽁털이요, 꽁털. 마침 동준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꽁털마저 버렸다. 나는 잽싸게 깃털을 주어서 전원주택단지를 빠져나왔다. 내가 그것을 떠난 뒤 동준이 엄마와 아빠가 계속 싸웠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른다. 5학년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준이가 먼 데서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반가워서 그러는 줄 알고 동준이를 기다렸다. 그런데 동준이는 달려오던 그대로 나를 들이받았다. 너 때문이야. 동준이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게 그날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다. 아니지, 너 때문이지 하는 순간 동준이는 저만큼 달려가 버렸다. 그 뒤로도 자기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웠다고 동준이는 걸핏하면 너 때문이야 하고 시비를 걸었지만 그동안은 참았다. 그러나 복도에서 나와 부딪히면서 욕을 한 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달려들어서 동준이를 한 대 쳤다. 동준이는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했다. 김선재, 이동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나는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 안 해? 이동준이 먼저 하면 할게요. 동준이가 선생님 몰래 나를 향해 엿먹으라는 뜻의 팔뚝 욕을 했다. 나는 즉시 엿은 너나 먹어라 새끼야. 동준이가 팔뚝으로 한 욕을 나는 말로 돌려줬다. 물론 동준이한테 한 것인데 선생님이 오해를 한 것이 분명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고 가방을 쌌다.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바라본 하늘이 무척 넓게 느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나 혼자였다. 그리고 내 그림자.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직 내 그림자뿐이었다. 그림자를 보면서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햇빛 아래 할머니와 둘이 있으면 그림자도 두 개, 나 혼자 있으면 그림자도 하나라는 것을, 사람이 없으면 그림자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름 내 논에 있던 오리들은 가을이 되면 냇가로 왔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부턴가 냇물이 줄어들면서 냇가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물길은 풀숲 사이로 조그만 실개천만큼 작아졌다. 오리들은 바로 그 실개천에 있었다. 오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할머니 말로 하면 오리 구경하고 있으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된다. 새끼 오리들은 엄마 오리만 따라다닌다. 쪼르르 미끄러져 갔다가 흐르르 미끄러져 온다. 새끼 오리들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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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마 오리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 엄마 오리가 바위 위로 올라가자 새끼 오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희들이 딛고 올라갈 만한 장소를 찾는다. 그러다가 디딤돌을 찾아서 전부 몰려가 기어코 엄마 있는 데로 가는데 끝내 못 올라간 새끼가 끼약끼약 운다. 동준이한테 하라는 사과를 안 하고 학교를 나온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개천가로 갔다. 한참 동안 오리 구경을 하다가 새끼 오리처럼 나도 끼약끼약 하면서 냇물 속으로 들어가 냇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리 알을 주었다. 나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새끼 오리보다 더 센 소리로 끼약끼약 소리 질렀다. 새끼 오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오리는 돌아왔지만 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끼약 소리 몇 번 만에 소리를 뚝 멈추었다. 오리들은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리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누가 나한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물가에서 오리 구경하기를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물어주는 사람은 없고 뚝방 위에서 아래를 향해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야 이놈아! 아저씨는 자기가 소변 보는 것을 들킨 게 부끄러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 틀림없었다. 왜요? 나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너 어디 살아? 무스골 사는데요. 네 아버지 뭐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아버지가 저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아저씨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고함을 쳤다. 야, 이 개놈의 자식아!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개보다 못하다 이놈아. 나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서 아저씨는 뭐같이 생긴 줄 아세요? 뭔디? 찌그러진 깡통 같아요. 멋이라고 이놈의 자식이. 아저씨 약을 더 올리고 싶어 주먹감자를 날렸다. 에라 이놈의 자식을 오늘 그냥 요절을 내야 쓰겄다. 거기서 거기. 여기요? 이만큼 서면 돼요? 그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요만큼 서 꼼짝 않고 기다릴게요. 옳지. 아이고 매야. 아저씨가 달려오다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저씨를 피할 것도 없이 나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곳쯤에 와서 아악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멀리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가 보이는 순간 걸음을 뚝 멈추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재빨리 할머니한테 다가갔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꿈에 용베드키 내 강아지가 오시네. 나를 쫓아오던 아저씨는 이미 사라졌는데도 나는 숨차게 일렀다. 어떤 아저씨가 나를 요절을 낸다고 쫓아왔어. 할머니가 혼내줘. 할머니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귀한 새끼를 누가 응? 아무도 없는데도 할머니는 팔을 휘저었다. 할머니 몸에서 산국화 냄새가 났다. 산국화 냄새나는 팔을 휘젓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 오달막 내 할머니. 그때처럼 어디선가 할머니가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을 싹 닦고 할머니한테 달려갈 텐데, 호랑이보다 빠르게 달려갈 텐데.